어떤 과거는요, 막상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는 특별하지도 않고 오히려 힘들고 고단하게만 느껴지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떠올려 보면 유난히 생각이 나고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되기도 하죠. 특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아이가 어릴 때 육아가 힘들어서 예쁜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빨리 지나기만을 바랐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다 크고 보니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 시간들이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순간도 지금은 별 볼 일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먼 훗날 문득 생각해보면 사무치게 그리워질 수도 있겠죠.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이 시간들 좀 더 깊게 느끼고 즐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오늘도 매 순간 기억하면서 가볼게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10월 10일에) 보내드리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들려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요.
매일 똑같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이 얼른 지나가기만을 바라기도 하고요. 뭔가 재미나고 특별한 일 없나?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을 눈을 돌리면서 지낼 때가 많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당시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는데 나중에 떠올려 보면 참 좋았다 하면서 그리워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평범한 하루도 먼 훗날 언젠가 떠올려 보면 사무치게 그립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느끼고 즐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우리 인연동이님들 모두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상으로 복귀한 분들 많으시죠. 너무 괴로워하지만 마시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마음껏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의 희망을 밝혀주는 해피달마도를 소개합니다. 오랜 수행으로 쌓은 두터운 공력으로 조성한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달마도.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와 성취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마음의 해피 달마.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 계산 100년의 역사가 빛나는 경기도 최초 불교포교당 수원사에서 화엄경 봉독대법회가 5월 24일 입제를 시작으로 봉행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봉행되는 이 법회는 시대의 대강백 여천 무비대종사를 증명법주로 모시고 무비스님이 번역하신 화엄경 정권을 함께 봉독하고 사경하는 장엄한 법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남김없이 낱낱이 설파한 화엄경은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 부처님이 얼마나 부귀한지, 내 자신이 본래로 얼마나 부귀한지 그 사실을 화엄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화엄경을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증장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원사 화엄경 봉독대법회에 동참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010-4200-9670 또는 031-245-9670입니다. 마음의 등불 강화 전등사에서는 태중에서 유명을 달리한 수자령 영가와 출생 후 10살 이전 2년을 다한 송자령 영가를 위한 특별 7일 기도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11월 16일 일요일 입제해 7일 동안 하루 3번 사시, 미시, 저녁 기도를 올리고 11월 22일 토요일 특별 천도제로 회항합니다. 짧은 인연으로 세상을 떠난 어린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정성스런 기도로 가족의 아픔을 함께 치유할 강화 전등사 특별 천도제. 동참 문의는 032-937-012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일결사 정진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 계산 20주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2일 일요일 오전 10시 계산 달해제와 수덕사 설정 큰 스님을 모시고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제1회 청소년 락페스티벌 본선 및 오후 4시 장구의 신 박서진, 가수 양다일, 로맨틱 펀치 등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법륜사 계산 20주년을 기념하고 역사와 젊음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하루. 11월 2일 문수산 법륜사에서 함께하세요. 문의 031-332-5703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운전하 길 강조하는 배우 안길강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마냥 손 놓고 맹신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기술이 스마트해져도 운전할 땐 맹신이 아닌 당신을 믿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BBS FM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기 편한 음악들과 부처님 말씀, 재밌는 코너들로 여러분의 낮 시간을 풍요롭게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
인연 맺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매월 2번씩 찾아오는 2교시 교양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의 저자이자 열정적인 젊은 불자 황윤 작가와 함께 우리 역사 속의 불교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 마련해 볼게요. 그리고 변함없이 오늘의 메뉴 추천 어매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걱정인 분들을 위한 밑도 끝도 없는 권디의 메뉴 추천 기대해 주세요.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2842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과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에서 BBS 불교방송 앱을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라디오도 듣고 엠메시지도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BBS 보이는 라디오 치고 찾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에서는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비건 베이커리 더 브레드 블루에서 맛있는 비건빵 6종 세트를, 성분 중심주의 토브에서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화장품 세트를, 그리고 피부 본연의 건강한 빛을 찾아주는 시간 여울에서 여성 화장품 5종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양희은의 노래입니다. 걸어요. 몸과 마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한 번 맺은 귀한 인연을 더 넓고 깊게 확장시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인연의 코너 속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저와 우리 인연동인님들이 함께 잠시 예전의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2교시 교양 수업. 오늘부터 인연 맺은 분들의 안내로 교양을 쌓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의 저자 황윤 작가와 함께 우리 역사 속의 재밌는 불교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윤입니다. 네,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뵙는데요. 자, 추석 연휴가 진짜 참 길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긴 연휴를 맞았을 때는 작가님은 또 특별하게 보내시지 않았을까? 저는 노는 날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 그냥 평일이든 노는 날이든 언제나 원고를 쓰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냥 책 쓰면서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늘 한결같다. 예, 예. 가족분들도 다 똑같으신가요? 아, 전혀 아니죠. 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렇게 원고를 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은 좀 특별하시네요. 예. 이게 또 가을이 되었어요. 독서의 계절인데 우리 황현 작가님이 그동안 또 책을 엄청 많이 쓰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 가을에 추천해주고 싶은 책 한 권만 소개를 좀 우리 인연동인님들에게 해주신다면요? 아, 예. 가을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불국사. 불국사의 그 가을에 아름답습니다. 예, 단풍이. 맞아요. 그래서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경주 여행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제 불국사에 대한 모든 얘기도 담겨 있고 불국사뿐만 아니라 경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담아 있죠. 모든 이야기, 경주를 테마로 해서 한번 맞습니다. 그 책을 딱 옆에 끼고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요. 황윤 작가님과 함께하는 교양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신라 불교의 그야말로 큰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원효대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맞습니다. 내용이 정말 방대했어요. 예, 저 다 하고 오려고 했지만 이게 쉽지 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탄으로 야, 원효대사가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요약 정리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요약 정리를 하자면은 원효대사란 분이 왜 유명했는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 그냥 단순히 깨달음 얻는 스님이니까 수준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 당시 불교 세계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네. 스님으로서 어떤 보여졌고 그 위상은 당시 당나라가 대표하는 현장 스님의 논법을 바로 원효대사가 깨버렸다. 깼다. 그 부분을 제가 아주 강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글로벌적인 탑을 찍으셨던 맞습니다. 우리 원효대사의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나눠 볼 건데요. 예. 어떤 이야기부터 또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 신문화쟁론 그러니까 화쟁사상 이 부분 이야기를 또 하면서 또 원효대사가 이후에 포교 활동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위해 포교 활동을 하는 내용들, 그 기타 여러 가지 원효대사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원효대사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여기서도 오늘 시간도 또 강조할 예정입니다. 하나 더 이제 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쟁론부터 들어가나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사실 그 불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그게 있어요. 뭐냐면 경장, 율장, 논장이에요.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네. 경장은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경전할 때 그 경장할 때 경이죠? 경장, 네. 경장이라 부르고요. 율장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계를 지켜야 하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부처님을 위해서가 내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그분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반 신도들도 있는 그 계율 있잖아요. 그거를 율장이라고 하고요. 논장이 뭐냐면 이런 경장과 율장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해줬을 때 누구나
바로 이해를 했어요. 네, 부처님이 네. 너무 쉽게 표현을 하니까.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시간도 많이 바뀌고 말법도 바뀌고 논법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시대적인 예, 게 안 변화도 맞죠. 생기고. 예. 그래서 그거를 중간중간에 아주 뛰어난 성각자가 주석이나 설명을 달아요. 이거 바로 논장이라 해요. 논장.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경장, 율장, 논장 이 세 개가 중요한데 네. 이 중에 논장이 특히 다른 종교보다 발달했어요. 불교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전이나 율장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바로 이렇게 주석이나 설명을 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분이 원효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주로 했던 활동이 바로 논장. 즉 어려운 논문이나 어려운 경전이나 이런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주석이나 설명을 담는 이런 일에 아주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지가 아무나 않죠. 못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다 하고 예. 전반적인 그 부분을 충분히 습득을 해서 통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참 어려운 난이도예요. 근데 이 부분 중에서 오늘 할 신문화쟁론은 뭐냐면은 사실 이 시대가 흐르고 흘렀어요. 그래서 고선사 서당 화상비라고 해가지고 이 고선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네네. 예, 사라졌는데 그 사찰에 원효대사가 오래 있다 보니까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이 비석의 주요 내용 중 하나에 신문화쟁론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신문화쟁론이 나오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계셨을 때만 해도 아주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냥 이해가 될 수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막 비판하고 그렇죠. 싸웁니다. 근데 원효대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싸움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청색과 쪽풀은 본체가 같고 얼음과 물도 근원이 같다. 다만 거울이 형상을 받아들이니까 막 여러 형상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근본을 찾아가면 똑같은 것 같고 싸우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신문화쟁론의 그냥 근본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이 이론은 당시에 신라 당나라뿐만 아니라 전 불교를 믿는 그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걸 통합시키려는 하나의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요즘에 물리학적으로 보면 끈이론이라고 보였어요. 끈이론. 촉끈이론. 아니요. 물리학에 정원되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하는 게 촉끈이론이래요. 그 많은 물리학의 그렇죠. 모든 이론을요? 되게 어렵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촉끈이론을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학자들이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도 쉽지 않다고. 아인슈타인도 그 수많은 물리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쨌든 불교 이론이긴 하지만 그럼 원효대사는 하나로 묶어버렸죠. 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문화쟁론은 현재는 완벽하게 남아 있지 않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해인사에서 간판한 이 경판 있잖아요. 해인사. 이런 데서 일부 내용들만 남아 있는 걸 바탕으로 학자들이 다른 원어의 저술이나 내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신문을 딱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원효가 불교의 여러 이론과 주제를 신문으로 딱 분류 정리한 다음에 이를 화쟁을 한다. 화쟁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모순 대립되는 견해들을 화합하여 회통한다. 조화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반목해서 싸우지 말고 결국은 모든 건 부처의 말씀으로 하나라는 걸 아는 순간 이 모든 거는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론은 나중에 삼국통일, 나당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라가 큰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유민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라인으로서 하나의 정체성을 갖추는데 불교도 고구려 불교가 다르고 백제 불교가 다르고 신라 불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상, 바로 원효가 만든 이런 사상들이 여러 유민들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불교 사상으로 또 부각받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 하나만을 통합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맞습니다. 차원에서도 통합을 이끌어낸 그렇죠. 사만일통의 사상적인 토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쟁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으로 부각을 받습니다. 물론 이 당시 원효가 말씀을 하고 이 논을 펼칠 때는 어느 정도 부각은 받을 정도에 불과했지만은 이게 고려 시대로 넘어가요. 고려로 넘어가니까 이 고려도 사만일통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신라가 했던 사만일통이 다시 분열이 됐잖아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로 네. 이걸 통합한 게 우리 고려다. 아. 그래서 사만일통을 다시 했는데 그럼 불교 교리도 다시 네. 통합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화쟁 사상을 다시 주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고려의 숙종 시절에 원효대사를 대성 화쟁 국사 이런 시호를 줍니다. 화쟁 사상을 아주 부각을 시켜서 네. 화쟁을 아주 높게 한 국사다. 나라의 스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예. 그래서 고려 시대도 여전히 화쟁 사상이 원효를 대표하는 사상이자 이 고려 시대에도 이 사상이 필요했던 사상으로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 참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에 대립과 분열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효의 화쟁 사상은 단순히 불교의 교리를 이렇게 조합하는 사상에 불과했지만은 이거를 현대식으로 좀 해석을 해서 이 수많은 싸움도 결국 어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한 싸움 아니겠어요? 네. 진보든 그렇죠. 보수든 이거를 좀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철학자가 한국에 좀 나오면 좋겠다. 원효대사 같은. 그래서 원효대사 같은 분이 지금 이 시기에 또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가 많아지면 됩니다. 네, 그렇죠. 불자가 많아지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런 철학과 사상을 지금 통합하고 만든다는 것도 네네. 기반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원효대사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지난 시간 통해서 또 알게 되었는데 오늘 또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자, 원효 대사가 이제 정리했던 이 화쟁이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니요, 이 화쟁 사상이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더 깊게 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깊게 들어가면 아주 논리학으로 가다 보니까 그 진짜 저는, 공부가 되는 거네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네. 이 철학이나 논리학도 굉장히 잘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학을 못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를 초등학교나 이 중학교 때까지 갈 정도는 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팍 터지더라고요.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요. 난이도가. 그러면서 맞아요. 제가 아는데 보통 외국에서도 이 논리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겸으로 수학자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 이 원효 대사도 요즘 시대 태어났으면 아마 수학을 겸비하면서 논리학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쟁사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는 그냥 격가지 설명 정도에 불과하다. 통합에 힘을 쓸 수 있었다. 그거라고 말씀드리고 정말로 알고 싶은 분들은 논문이나 아니 원효의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재밌게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네,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사상 설계나 거대한 사상 설계를 넘어서 민중 대중 포교를 한 원효의 모습을 좀 설명하고 싶어요. 사실 이 불교라는 종교가 지금은 그냥 뭐 기복 사상도 있고 아니면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편이 있잖아요. 사실 삼국 시대 불교 하면은 이게 왕실 불교예요. 왕실 종교예요. 왜냐하면은 석가모니 자체가 왕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입이 잘 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백성들보다 귀족이나 왕족들이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인도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어떤 왕국의 왕자가 깨달음을 얻고 뭐 이런 스토리? 우리도 왕인데 왕자인데 귀족인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질성이 그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석가모니 이 사상 같은 것들이 좀 변질됐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스님들도 다들 진골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명남법사, 자장율사 이런 분들도 진골 출신이고 그다음에 의상대사 원효와 함께 유학을 떠났다가 원효는 돌아왔지만 그대로 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진골입니다. 그리고 원측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원측. 당나라에서 현장법사 제자가 돼가지고 불교 번역 사상가로서 활동을 했고 나중에 측천무가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측천무가 스승처럼 모신 분입니다. 그 원측도 누구냐? 바로 신라 왕실의 후손. 왕실의 후손. 박씨. 그래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교각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각스님. 교각스님. 그 지장보살의 화신이다. 이렇게 부르면 당나라에서 그렇게 부른 분이 그분도 진골 왕실 왕자 출신인데 유학을 가가지고 스님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다들 그때 스님 딱 하면은 기본적으로 진골, 귀족. 그 다음에 학문적인 지식, 한자를 쓰고 해석 가능하고 불경 그 어려운 걸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사람. 최고 수준의 지식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인이기 때문에 상대방 군주를 만날 때도 스님을 보내기도 합니다. 스님이 가가지고 뭐 전쟁 중에도 화해를 시킬 때 스님이 가기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원효 대사는 그냥 이게 아니다. 민중을 향해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가르침을 기생집이나 주막기에서 막 하기 시작해요. 혁신적이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상대로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송고승전이래 원효전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것이 사납고 함부로 하였으며 행적을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칠었으니 거사들과 함께 주막이나 기생집에 드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는 사실상 진짜 이런 데 다닌 게 아니라 아무데나 가서 막 강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게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쓴 거네요. 그렇죠. 이런 높은 고위직에 있는 진골 귀족들이 볼 때 봤을 때는 저 뭐야 저게? 우리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느낌? 뭔가 잘못됐다? 이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대접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런 왕실과 왕족 중심의 불교에서 엄숙함이 아닌 백성과의 거리감을 줄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원효 대사는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 또는 원효의 가르침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이제 생겨요. 근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뭐다? 즐거운 불교, 쉬운 불교, 함께하는 불교죠. 모두가 그렇죠. 불성이 있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불교도 근래 한 10년 전만 해도 어렵다.
나이 드신 분만 하는 게 이 불교다. 이런 인식이 강했다가 근래 우리 불교가 알았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젊은 불교, 젊은 불자 뭐 이래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냥 시온 불교와 함께 즐기는 불교를 이 원효대사가 시작을 한 건 아닌데 이런 불교 분위기에서 원효대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관점을 볼 때 승려는 신분도 좋고 지식인인데 원효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행동한 거에 비판 이런 것들이 아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기인처럼 묘사되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런 기인으로 묘사를 하면서 원효대사의 이 설법과 이야기들은 점차 신화적으로 변합니다. 신화. 대중들에게. 야, 우리들도 깨달음을 얻고 있고 부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구나. 단순히 귀족과 왕들만 또 윤회를 하고 귀족으로 되고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불교가 전반적으로 싹 퍼지는 힘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대중포교를 믿었지 않는 이 사람들을 딱 혼내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국왕이 당시 국왕이 왕비가 몸이 아프니까 백고자인 왕경 대회라 해가지고 많은 덕망 있는 승려를 불러가지고 이 설법을 하는 그걸 해요. 그 설법을 할 때 어떤 걸 설법이라 했냐면은 당시에 아주 어려운 불경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강산매경. 예. 그 금강산매경을 설명을 딱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은 왕비의 병이 낫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불경 설법을 잘하면은 병도 낫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는데 아무도 도전을 못하고 너무 어려운 경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원효에게 이걸 보내니까 원효가 딱 보더니 내가 해석하겠다. 그래서 소를 끌고 가는 수레에서 쫙 해석서를 씁니다. 그걸 5번을 만들었어요. 멋있네요. 그 황룡사에서 딱 도착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상주에 있다가 고향이 상주에서 상주에 있다가 황룡사 경주에 딱 도착을 해서 소에서 막 쓰다가 그래서 5권을 썼는데 웬걸이야. 누군가가 훔쳐간 겁니다. 왜? 어머! 이 강연을 망치려고. 세상에! 그래서 망치려고 했는데 원효가 왕한테 얘기해요. 3일만 연기해달라. 3일 연기하고 다시 씁니다. 다시 쓸 수 있다. 더 약소하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바로 3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딱 설법하는데 모든 그 설법을 들은 사람들이 다 쓰러집니다. 감탄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가르침이었구나. 그래서 감동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효가 다 강연이 끝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100개의 석가래가 필요할 때는 4 석가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필요한 들보가 필요한 하나에는 나만이 할 수 있다는. 바로 수많은 경전이나 다양한 경전 얘기할 때 수많은 막 여도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했는데 이 어려운 경전 하나가 딱 등장하니까 아무도 못 하는데 나만 한다. 나는 한다. 이건 어찌 보면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왜? 나만이 했는데 뭐 들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원효 정도나 할 수 있는 아주 표현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봤을 때도 당시에 여러 승려보다 견제를 받고 오죽하면은 그 정리한 것까지 훔쳐가요. 그렇네요. 지금 치면 위대한 논문을 하나 쓰고 이거 가져간 걸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렇죠. 근데 머릿속에 있으니까 다시 쓴 거죠. 진짜 찐인 거죠.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쓰러진 거죠. 이제. 이길 수 없구나. 어떤 방법도 막을 수 없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볼 때도 당시 원효대사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금강산매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경전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근현대의 경전 연구에 따르면 사실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이요? 위경이 뭐냐면 가짜경이라는 거죠. 에? 진짜경과 가짜경 있잖아요. 근데 진짜경은 뭐냐면 학술적입니다. 학술적 그러면 인도에서 산크리스트어로 만들어진 책이 중국어로 건너와서 번역된 한자로 번역된 거를 소위 말하면 진경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 금강산매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산크리스트어는 원본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걸 소위 말하면 위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현대 연구에 의해서 산크리스트어와 현대 중국어를 번역한 걸 왔다 갔다 연구한 결과물이고 과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다 하나로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대장경이라고는 큰 불경 안에 포섭이 돼 있으면은 그거는 진경이고 대장경 안에 포섭할 수 없는 경전이면 위경이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나 뭐 불교 가르침이나 여러 걸 볼 때 이게 충분히 경전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이런 규격화된 경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냥
징경이 돼요. 근데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논리가 잘못돼 있고 부처님 가르치면 오도하고 있다. 그러면 위경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과거 기준을 보면은 징경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달랐군요. 그렇다면 이런 경전이 왜 나왔냐면 사실 네. 금강산매경이 나온 이유는 중국에서 이제 불교를 오랫동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5, 16국 때부터 해보니까 수백 년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건 원래는 산크리트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한문으로 번역해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인도식, 조금 중앙아시아식 불교를 받아들이는 이 중국인들이 점차 어떻게 되죠? 자국화시켜요. 그래서 자국화시키면서 자기네에서 발전하고 있는 도교 사상을 불교랑 결합을 시킵니다. 와우. 당시 불교가 처음 도입될 때에도 당시 중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교의 일종이다 이게. 뭐 이렇게 봤대요. 도교는 좀 붙는 게 있잖아요. 도교도 보면은 막 뭐 명상 수행법이 있고 불교도 이런 명상 수행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불교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도교와 불교의 수행법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선불교가 중국식 불교입니다. 선불교를 소위 말하면 중국식 불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금강산매경에 등장을 해요. 초기 선불교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7세기경에 이 경전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7세기 초반 정도에 만들어졌는데 7세기 초반에 유행하던 여러 불교 사상들, 당나라에 유행하던 불교 사상들도 이 경전에 막 들어 신사상이죠. 새로운 사상, 불교를 해석하는 새로운 사상.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 설명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처음 읽어보면 이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이름난 신라의 수많은 고승들도 이거 못 해석하겠다. 뭔가 2차적인 경전이 그렇죠. 탄생한 거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딱 원효는 보자마자 해석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진적인 사상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회전력이 빨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을 아시는 분이니까 뭐 맞습니다. 2차, 정답입니다. 3차가 돼도 바로 그렇죠. 꿰뚫어 보실 것 저 같아요. 앞에서 말씀 그거죠. 어쨌든 모든 건 다 근본이 있잖아요. 하나다. 그거를 꿰뚫어 보는 순간 어떤 불교 사상이 생겨나도 그걸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이게 진정한 고수를 할 수 있겠죠. 작가님 말씀 듣는 동안 점점 더 원효대사에 대한 존경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송소희의 그대라는 계절 듣겠습니다. 차가운 바람 불어 내 귓가에 스치면 오래전 그대 목소리 들리는 것만 같아 아직도 생각난다 그대
볼 수 없다 하여도 마른 가지에 꽃들이 피면 안부라도 전해요. 가끔 내 생각이 난다면 우리 함께한 이곳으로 그대 마음 담아서 바람에 날려 내게로 보내줘요. 우리 잊지 말아요. 송소희의 그대라는 계절 듣고 왔습니다. 작가님 하실 또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 있을까요?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야겠죠. 사실 원효대사의 이런 가르침 당대 활동은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아주 혁신적인 내용과 그리고 혁신적인 내용을 그거를 대중들에게 열심히 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것들이 다 결합됐기 때문에 위대한 사상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가로서 이거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 원효대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는 선종 중심의 불교가 점차 강대해져. 그러다 보니 당시 생존할 때만 해도 원효대사의 파워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강하진 않았어요. 원효대사는 육두품이거든요. 육두품과 진골은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진골은 왕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왕족 즉 진골 출신의 승려들이 발언권이 훨씬 강했어요. 하지만 시일이 흘러서 신라 말기가 되고 통일신라 말기가 되고 고려 시대로 넘어가니까 이게 웬걸이야. 선불교가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원효는 선불교가 강세했던 시절의 승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골물 사건 물론 이것도 약간 오류가 있지만 기타 이렇게 선불교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초기 선불교를 과감하게 이론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선불교화 됩니다. 앞서 나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선불교 쪽에서 볼 때도 원효대사부터 딱 끈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불교를 얘기할 때. 그러다 보니까 원효대사는 갈수록 부각을 하죠. 이미 이 시대까지도.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신 수많은 진골 스님 중에 지금 기억나시는 분 의상대사 정도 기억나지? 그렇죠. 두 분 세트로만 일단 나머지 분들 그 당시엔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사상을 보여줬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고 삼국 전쟁과 나당 전쟁으로 백성들이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종교적인 힘으로 보듬어줬다. 대중들도 믿을 수 있는 불교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내 고통, 귀족이나 왕족들이나 왕은 풀 수 있죠. 내가 불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근데 민중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원효대사를 통해서 나무아비타불만 해도 극락할 수 있고 내 돌아가신 아버지나 형제들도 어떻게 나무아비타불만 극락할 수 있고 우리 충분히 해결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더 깊게 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이거예요. 학자나 사상가 또는 저술가라서 유명해지고 싶으면 남다른 독보적인 업적도 가져야 되지만 그거를 많은 사람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그걸 공유하고 알려고 낮은 자세로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해진다. 그래서 원효는 높은 데부터 낮은 데까지 다 해온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드문 인물이고요.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2부에 걸쳐서 얘기하고 싶었다. 정말 부처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신 원효대사의 모습이라고 저는 이 2회에 걸친 교양 수업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자, 황윤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한 달 후에 또 더 재밌는 우리 역사 속 불교 이야기 기대하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그 주거고민 상담소입니다. 도와주세요. 전세가 처음이라. 제 보증금 괜찮겠죠? 믿고 살 수 있나요? 집 구하기 힘든 요즘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주거고민 이제 그만하세요.
허그만 하세요. 허그엔 주거소원을 들어줄 해결책이 있으니까.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사기 걱정 없는 든든 전세주택.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조회가 가능한 안심 전세 앱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주거소원 허그가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 불시에 찾아가는 점검으로 막겠습니다.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 6천 곳을 불시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 폭발, 질식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주, 노동자 모두가 안전 실천의 주체가 되도록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돕겠습니다. 당신의 일터는 지금 안전점검 중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BBS 불교방송에선 2025 고마워요 만공회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만공회와 함께한 신행체험, 가피와 권선의 순간, 그리고 불교방송과의 소중한 인연까지 만공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응모 마감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선정된 회원께는 상품권과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문의는 1855-3000번으로 고마워요 만공회 공모전이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금요일 순서 모두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모두 일찍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금요일입니다. 일상에 복귀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복귀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렇고 아무튼 점심시간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기운을 내셔야겠죠. 권디의 밑도 끝도 없는 오늘의 메뉴 추천 오매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는요. 제가 이 음식 때문에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전찌개입니다. 명절 연휴 동안 계속 드셨을 것 같은데 또 처리하기 곤란했던 아이들이 남아있어요. 그런 남은 전들을 좀 이렇게 같이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전찌개 아닐까 싶은데요. 칼칼하게 끓여서 점심 맛있게 든든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힘내세요. 오늘의 끝곡은요. 소녀시대의 힘내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월요일도 우리 인연 쭉 이어가요.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Set me free, my boy.